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의 계야도. 가난해도 고기를 잡으며 저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섬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기가 무려가지고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나중에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덮쳐온 끔찍한 폭풍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긴 세월 서로가 말 못할 상처를 안고 반목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평화롭게만 보이는 작은 섬. 그 섬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군산에서 서북쪽으로 약 30분 거리, 300세대, 9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계야도. 농산물과 각종 수산물이 풍부해 누구든지 이 섬에 들어오면 개간을 해서 잘 산다고 계야도라고들 했죠. 섬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입니다. 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정상금 씨.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렇듯 고기 잡는 일이 전부였던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평도 가서 북계 경비장한테 납북된 사건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괜찮지만 완전히 망가졌었죠. 인생 참, 전체가? 네, 인생 전체, 우리 집안 전체가 다. 1968년 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북한에 끌려갔다 온 일로 1968년과 1985년 두 번씩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1968년 6월 1일 군산 선적 안강망 어선 영창호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정상금 씨는 다른 동료 선원들과 함께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고기를 잡자는 선장의 말에 밤새 조업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왔습니다. 새벽 한 4시 반, 4시경에 느닷없이 그냥 북계 경비는 툭 탁 왼발에 안개가 각 졌더라고. 많이는 안 찌고 한 500-600m 보일 정도로. 꼼짝못하고 그때는 그냥 끌려간 것이. 다들 조기잡이에 여념이 없었던 사이 어로 저지선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에서 북한 군인들이 배에 올라타 강제로 영창호의 뱃머리를 북으로 돌렸습니다. 자욱한 안개 너머로 저만치 연평도만 보일 뿐 우리 어민과 어선을 지켜줘야 할 우리 측 함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일 5개월간 억류됐다 북에서 돌아오게 된 곳은 그리운 가족의 품이 아닌 군산경찰서였습니다.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이 자리가 고려여관이라는 자리인데 네. 하도 오래돼갖고 잘 지금 헷갈리긴 했는데 자리는 고려, 틀리면 고려 국도국장 뒤에가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때 이북서 건너와서 잡혀갔다가 와갖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네. 군산경찰서에서 우리를 잡아다가 여기다가 고려여관 가둬놓고 네. 가족면회도 안 시키고 낮에는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고. 그를 기다리는 건 불법 구금과 수사, 가족 상봉의 꿈은 기약도 없이 미뤄졌습니다. 에이 좋았지. 이제 우리 한국에 넘으니까 네. 가족도 보고 이제 살았다고 왔지. 네. 좋다고. 네. 좋지. 가족도 근데 가족이라는 거 얼굴 구경도 못하고 그냥 바로 인천경찰서에서 하룻밤 자고 네. 그냥 배가 너무 숫자가 사람도 많고 배도 숫자가 많고 그래갖고 각 도별로 다 배를 다 찢어 벌기더라고. 군산 전라북도 군산은 군산으로 오고. 북에 강제로 끌려가 잡혀있던 것도 억울한데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한 달간 불법 구금대 조사를 받고 1969년 2월 15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1969년 8월 11일 출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간 맞고 조사받고 군산경찰서 낮에는 군산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맞고 엎드려 뻗쳐놓고 얘기해라. 뭔 얘기를 할 거냐.
이북서 사실대로 얘기해. 사실대로 얘기한 거지. 이북서 밥 먹고 구경시켜주면 구경 다니고. 우리 한국말 물어보면 한국 얘기 그대로 또 물어본 대로 아는 대로 얘기해주고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도. 그 이후에도 개화도에서는 1960년 광룡호, 1963년 대덕호, 1967년 승룡호, 1968년 영창호, 1972년 제2공진호가 차례로 납북됐다 돌아오게 됩니다. 억울한 징역살이를 마치고 개화도로 돌아온 정상금 씨는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언덕 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다시 삶을 일궈 나갔습니다. 억척같이 일해 배도 장만하고 일남 오녀, 육남매의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일이 고되고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있고 아이들 크는 걸 보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처제 결혼식, 내일이 결혼식에서 우리 처제가 그랬더니 빠자면 우리 식구들은 이제 이쪽 방에서 이제 얘기 들어오고 이제 그러고서 집이 들어 난 잔 거예요. 내일 결혼식 때문에. 근데 처제 누가 와서 깨네. 생전 알도 모르고. 그 술집 이제 일어났더니 나도 또 우리 식구들은 이제 아무도 못 봤지. 우리 식구만 봤지. 이쪽 방에서 이제 그때 나 모르겠냐고 그러면서 잠깐 나오라 잠깐 만나자 이거 왜 나를 모르냐고 하면서 그럼 자다 일어나다고 어떻게 하러 이걸 밤에 바로 밖에 돌아요. 우리 집 밖에가 미쳐갔지. 중동 사거리인데 그냥 갔더니 그냥 차에다 번쩍 실어버리는 한 대여섯 7명이 되는 사복리고 딱 있어갖고. 그가 끌려간 곳은 전주 510 보안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까닭 없이 그런 곳에 끌려왔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68년도 죄라는 것이 68년도 이북대표 갔다 온 것밖에 없는데 그러고도 여기도 진짜 살고 다 나왔고 이미 죄값은 치렀는데 네. 이게 오늘 그런데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나는 가들이 가짜인 줄 알았어요. 이북에 든 줄 알았어요. 나는 처음에는. 네. 보안대 이북에 든 줄 알았어요. 보안된 줄을 몰랐어요. 이제 늦게 보안된 줄 알았지. 간첩선인 줄 알았어. 간첩선. 보안대 지하실에서 75일 동안이나 혹독한 고문을 당했는데요. 그중 50여일은 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 상태로 폭행과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북에다 내가 종이를 써서 그 뭐라고 하는 거 쓰는 거 있어. 뭐라고 그걸 써서 이것도 사실이냐 서류가 사실이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말은 이거 안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요 이런 사실 이거요 이런 건 아닌데 조사관이 이렇게 허락을 안 했어. 나 이때 야이 그러대 너 틀렸다 이거요.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만큼 폭행과 고문도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얼마나 때리나 술이 쳐갖고 와갖고 이빨리 그냥 여기 2개 뿌려서 새로 연 거예요. 교도소에서. 깨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침대 가다가 들어놓는데 내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오. 내 얼굴이 얼매를 부쉈나 얼매를 맞았나. 그래서 다리를 잡고 살려만 달라고 해서 내가 뭐이든지 허락한 대로 할 테니까 살려만 줘라 살려만 달라고. 그에게 가해진 구타와 고문은 간첩 행위를 날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적으라는 대로 조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전산적
사회에서. 납북 당시 지령을 받고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또 한 번의 옥살이를 했습니다. 항만 일대를 관찰, 미군 유류 저장 탱크가 있고 그 주위에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있으며 유리 탱크에서는 비행장까지 송유관이 뻗어 있다는 등을 확인, 군사 비밀을 탐지했다는 부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정삼근 씨에게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98조 제1항 간첩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정삼근 씨가 강제 납북됐다 귀환해 억울하게 징역을 산 것도 모자라 또다시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걸 이웃 주민들도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다들 모르는 척 쉬쉬했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방공법이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얘를 이기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을 갖다가 죄인으로 만들고 그 고정간첩식으로 옛날에는 고정간첩질은 뭐 사돈네 팔촌도 싫다 했었어요. 간첩을 예를 들어서 고정간첩을 했다고 보면은 어디가 모르게 잘 먹고 잘 쓰고 살고 해야 하는데 보리밥 좀 먹고 살고 그랬는지 뭐. 저희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얘기인데 갑작스럽게 그냥 동네가 뒤집어진 거죠. 근데 뭐 어린 저희 입장으로 봐서도 방공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의심도 없었는데 한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근데 뭐 워낙 그 시대에 고문에 못 이겨서 거짓 자백을 하셔갖고 그렇게 누명을 쓰신 걸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친구 아버지였기 때문에 가까이서 그 친구의 고통을 더 느꼈을 때 뭐 허다못해 뭐 쟤랑 결혼해서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연좌제까지 계속 들고 있던 그 시국이라 그 친구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정상금 씨는 요즘 군산과 계야도를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덜컥 병이 났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어떻게 아프신가요? 이렇게 생겨갖고 네. 낫길은 다 했는데 아직도 멀었지. 아픈 거지. 언제까지 아플라나. 한 1년 간다고는 했었더만 어떻게 생일라나 모르겠네요. 남편이 2번이나 징역살이를 하는 동안 딸 5에 아들 하나, 줄줄이 어린 새끼들을 먹여 살리느라 골병이 들었는지 아내는 이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징글징글은 고생했네. 징글한 거는. 애들 애려서 굶어지기 감에 그냥 참말로 그냥 허리끈 만미고 그때는 얼마나 가난했어요. 엄청 가난해서 세상에 어린애들 쬐까는 것들 놓고서는 그냥 아이고, 우리 아들 쬐까는 것도 저 시원찮은 딸하고 놓고서는 주들 이모네 집으로 갔다 할머니 집으로 갔다 나중에 애린 것이 엄마 쌀만 있으면 누나하고 그냥 밥 끼려서 먹을만 한디 그러길래 또 쌀 팔아서 그때는 쌀이 거시기 그 혼합국 팔아서 놓고서는 이제 왔다 갔다 했지. 군산으로 그냥 왔다. 거기 이제 할 것도 없으면 또 여기 와서 또 허러댕이 60여 년 생사고락을 함께한 노부부. 그들에게 기쁨은 말년에야 찾아왔습니다. 정상금 씨가 억울한 누명을 벗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0일 전주지법 형사 1부는 재심을 청구한 정상금 씨에게 또 한 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전주 고등법원에서 그 촬영하고 할 때 그 사진 찍고 네. 그럴 때. 그 이제 무죄 받으니까. 무죄 받아갖고서는 우리 막 촬영팀에 와서 촬영하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도 않게 그냥 사진 찍고
참말로 식구들 다 그냥 몽땅 거기로 다 메고 그렇게 해서 기분은 진짜로 좋았지요. 1968년 조기자비 중 납북됐다가 방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49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북됐다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중복 처벌을 받은 계야도 주민은 정상금 씨만이 아닙니다. 1968년 이모 씨, 1969년 최만춘 씨, 1972년 박춘환 씨, 1984년 서창덕 씨 등이 재검거돼 징역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대체 왜 계야도 주민들은 납북된 것도 억울한데 간첩으로 누명까지 써야 했을까요? 이 계야도라고 하는 섬에 허씨라고 하는 집안이 하나 있어요. 이 허씨 집안이 이 계야도 섬에서 제일 잘 살던 집인데 이 허씨 집안이 한국전쟁 전후로 좌익 활동을 했었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계야도가 소위 말하는 붉은 섬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허씨 집안이 예전에 그 60년대 초반에 이 허씨 집안에서 월북했던 사람이 한번 내려왔다가 이 섬에서 아주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야도 분들이 왜 납북거부 사건들 또는 조작간첩 사건들이 많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근원적,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으로부터 내려왔었던 그 좌우의 이념 대결 속에서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계야도 주민 임봉택 씨. 그 역시 계야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장애가 있는 큰형을 대신해 어렸을 때부터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배를 타기 시작해 일찌감치 기관장 자격을 얻고 세상에 겁날 게 없던 젊은 어부였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지, 내 인생이. 돈 없어서 배우지는 못했을 망정 그렇게 그 시기는 안고 살았는데, 아예 내가 지금 젊어서부터 기관장 배 엔진을 돌렸거든요. 네. 안강만 기관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남들 10만 원 보면 나는 15만 원 벌어, 기관장이니까. 네. 그렇게 돈을 잘 벌었어요, 그 전에부터.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만큼 벌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6되던 해,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군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짜로 마음 잡고 살았으면 큰 돈 벌었을 거네. 근데 그 사건 터지고 거기 갔다 오면서부터 팔자가 꼬이기 시작해갖고 완전히 뭐 교도소에서 나와갖고 있은 게 너무 배도 안 태주고, 그러니까 객지로 떠들 수밖에 없지. 야, 내가 방공법으로 진영 안 살았다고 물론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럴 거 아니오. 네. 납북 어선을 탔던 친구 박춘환이 보안대에 끌려가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북한에서 가져온 책자를 건네줬다며 자신과 유명록을 지목하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했던 병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처음에 주범 박춘환이가 재패 들어가갖고 이북서 갖고 온 책을 내놔라. 두 권을 갖고 왔다는데 그 책을 어디다 놨냐 이렇게 가서 박춘환이 이 사람이 저는 이북에 와서 납북업으로 갔을 때 이북에서 책을 갖고 온 일이 없는데 그 책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잡아 틀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책을 유명록이 한 권 주고 나 한 권 줬다고 저 자백을 했어요. 아가 박춘환이가. 네네네. 그래갖고 유명록이 한 권, 박춘환이 한 권 줬다, 저 임봉택이 한 권을 줬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나가서 계야도 가서 우리를 잡으러 나왔는데 나는 그때 서울 가서 있었거든. 네, 그러셨다니. 네. 그때부터 임봉택 씨는 친구들이 미워졌고 바다는 원망의 바다, 고난의 바다로 바뀌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슴에 한이 맺혀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임봉택 씨는 당시 경찰서에서 벌어진 상황을 비망록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군산경찰서에 여기서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큰아버지한테 군산경찰서를 지금 가보자고 내가 큰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큰아버지가 뭐들어 지금 가려고 하냐 답답해서 어떻게 내일까지 큰아버지가 내일이나 가자고 경찰서를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답답해서 어떻게 오늘 밤을 지내겠냐. 내가 방위병할 때 군산경찰서에 자주 심부름을 다녀서 경찰서 정보과를 알고 있으니 내가 지금 가보겠습니다 하고 자신은 죄가 없으니 겁날 게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제 발로 군산경찰서 형사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형사 반장이가 이런 의자로 말이요. 이런 의자예요. 나무 의자. 지가 깔고 앉았는 의자로다가 내 때가락 벌떡 일어나더니 그런 거 갖고 내 허리를 한번 이런 의자로 다 후에 쳐버린 게 그냥 거꾸로 해버렸어. 아이쿠 어떻게 거꾸로 됐는지 뭐 일어날 수도 없고 거기서 엉간다고 이 남궁일령이라는 거 그 형사반장이 있거든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가 아주 뭐 완전히 그냥 막 지하실 바닥에다 막 둥글리고 막. 임봉택 씨는 요즘 답답할 때마다 계야도 초등학교를 찾아옵니다. 철없이 뛰놀던 어린 시절 친구들이 생각나고 옥살이를 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도 부쩍 그립기 때문입니다. 밤에 사이렌이 딱 12시 사이렌이 부르는데 찝차다 싫대요. 그런데 형사 두 오고 저 운전사하고 셋이 나를 딱 내 그 시기를 나를 갖다 찝차다 싫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밤에. 그러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했더니 밤에 가만히 보니까 가는 길을 보니까 목천포다리 여기서 옛날에는 저 산업도로가 없었을 때는 목천포다리로 이렇게 생겼거든. 그런데 목천포다리를 건너더라고. 익산 지나서 전주로 가는. 아하. 그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더니 전주 갔어. 전주 대공부실 쪽으로 갔어. 현재는 전북경찰청 별관으로 바뀐 전주경찰서 대공분실.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니 온갖 고문 도구들이 매달린 조사실이 나왔는데 마치 도살장 같은 공포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막 금방 죽는 소리 나고 막 그런 게 사람이 막 저 가슴이 쫄고 막 불안해서 막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야 이거 지금은 좋냐. 하다가 이제 못 죽었어. 만일 못 들었다면 여기서 또 고문을 당할 것 같은데 이들 말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이북 얘기라는 것은 이제 막 그 군산 경찰서에서 막 형사람들한테 들어가지고 막 아주 막 뭐 배겼는데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임봉택과 유명록은 같은 계야도 주민이자 친구인 박춘환으로부터 수차례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말을 듣고도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박춘환에게 계야도 지역의 경찰 경비 상황을 말해주었다는 혐의로 1972년 1월 초 방공법 불고지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고문을 받고 크게 두드려 맞고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조사를 받는 거예요. 고문실에서. 그런데 그때가 어때? 어느 때가 저녁 때인가 모르겠어. 문을 뛴 것이 누가 열었는데 본 게 명록이가 왔어요. 고문실에 들어도 않고 고문실 문을 이렇게 열고서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문자 고문실로 이렇게 뭐를 하고 야 봉태가 내가 그 책 너 줬잖아. 허허. 이거 뛰다 죽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딱 펄떡 일어나. 야, 네가 언제 나를 그 책을 줬냐 이렇게. 딱 그냥 그 말만 야 내가 봉태가 너 내가 그 책 줬잖아. 그 얘기 딱 끝나니까 그냥 가는 데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에 그때가 가가 미웠습니까? 불법 감금, 고문에 의한 허위 증언으로 친구임에도 등을 돌린 채 담을 쌓고 지낸 박춘환 씨와는 4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서야 억울한 누명을 벗고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긴 세월, 아무런 말도 건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태기가 방공법으로 징역 살게 생겼다고 하더라. 그 얘기가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양반이 그냥 거기서 충격을 먹어갖고 거름방 옛날 그 담집 거름방하고 이 큰방하고 넘어다는 그 석가래가 있었거든요. 석가래에서 목을 매서 자결을 해줬어요.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이보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지금 진실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이걸 그 길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지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것은 이 말만 하면 가슴이 펄컥해요. 펄컥해갖고 이런 얘기를 내가 참 웬만하면 하고 싶지도 않아요. 괜시리 눈물이 글썽이리고. 가난한 집에 대들보로 여겼던 아들이 방공법 위반으로 잡혀갔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쓴 줄 모르고 소문을 그대로 믿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인신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 이런 제도 장치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단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혐의자, 또 간첩 혐의가 있는 국시 위반 혐의자라는 이유로 그런 현행법들이나 헌법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범죄자를 만든 거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시민에게 시행되어야 되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력들을 함부로 남용해서 아무 혐의 없고 힘없는 이런 민간인들이나 시민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범죄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국가폭력, 인권침해 사건인 것이죠.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납북귀환 어부 정상금 씨와 임봉택 씨 등에 대해 불법으로 인신을 구속하고 고문과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받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규명되었습니다. 국가는 위법한 확정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그냥 어떻게 해서 잘 살아야지 뭐 이제 잊어버리고 남은 인생 잊어버리고 잘 살아야지. 고맙습니다. 군산 와가지고 바로 군산 경찰서 직원들이 와서 우리를 다. 그대로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Thank you.